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저희가 설 명절 보내는 동안 이제 미국 쪽은 특히 나스닥, S&P 둘 다 꽤나 많이 오르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오늘 갭상승을 하면서 도지 모양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요. 과연 이제 도지 모양이 나오면서 과연 방향이 이제 바뀔지, 도지가 보통 방향이 바뀔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이긴 하니까요. 이때처럼 도지가 나오면서 방향이 바뀔지, 아니면 그냥 갭이기 때문에 쭉쭉 올라갈지. 근데 이제 아일랜드 갭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하방으로 본다면. 일단 방향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하죠.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양쪽 다 의견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그냥 오늘은 딱 답을 정해놓고 보다는 양쪽 의견을 다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중에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섞긴 하겠지만요. 일단 설 명절 동안 이제 미국 쪽 증시 상승했던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한 1.4%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요 매수 주체로 한 7,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2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 한 7,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이게 다 동시호가 때 매수가 이루어진 점, 장중에는 이제 외국인이 원래 순매수였는데 다 막판에 팔아버리면서 마이너스 한 900억 정도 됐었고요. 개인은 한 1,700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한 1,700억대, 1,800억대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개인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선물 만기로부터 일단 외국인은 계속 매수 중입니다. 한 4.7조 매수 중이고요. 선물도 소폭이나마 한 3천억 정도 매수 중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봤을 때 외국인은 꽤나 그래도 많이 사긴 했습니다. 거의 한 17조까지는 아니고 한 15조 정도 되겠네요. 꽤나 많은 금액을 샀고 최근에 계속 반등의 이제 주체는 이제 일단 외국인이었다라고 이제 후행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수급이 아직 이렇게 좋지는 않긴 해서 장기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 일단 이게 과연 추세적인 수급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도 이렇게 나오다가 꺾인 적이 있었듯이 저는 아직까지 이게 완벽한 수급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 그냥 사실적으로 단기 수급은 좋다, 이거는 명확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매수가 주체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변동은 없고요. 선물도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되고, 작년 연초부터 했을 때는 여전히 여기는 아직까지 개인이 한 9조 정도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를 일단 먼저 보면은,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997 10년으로 차감하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나누면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이 지표가 이제 높을수록 저평가한 거고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한 건데, 밸류에이션 지표로만 봤을 땐 사실 비싸다, 여전히. 그러니까 하방을 외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일단 밸류는 여전히 비싸다라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은 사실 하방에 전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본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일단 부담은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둘 다 보여지고요. 펄어 봤을 때는 엄청 비싼가에 대해서 사실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펄어 봤을 때는 안 비싼 건 사실인데 PBR로 봐서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결국 지금 ROE가 계속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인 부분도 있고요. 일단 할인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이제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간 게 문제인 거죠.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워낙 높은 상황이다. 이때보다 거의 한 두세 배 높으니까요. 이제 1%일 때보다는 이제 그게 가장 지금
계속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언제 떨어질까가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실 상황이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밸류만 봤을 때는 비싸 보인다. 지금 현 금리 상황에서는, 현 주가와 현 금리 상황에서는 일드갭이나 뭐 페드 모델이나 뭐 둘 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랑 뭐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고, 뭐 특히나 미국 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조금 짧은 시결로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두 나라 다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퍼는 트레일링이고요. PBR로 봐도 여기는 그냥 PBR로 봐도 명확하게 고평가는 고평가다. 근데 PBR도 그렇고 뭐 ROE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근데 이제 금리까지 높으니까 뭐 사실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특히 미국 쪽은 좀 많이 비싸 보이는 건 여전하게 사실이다. 이렇게 많이 증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만으로는 일단 비싸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장고 추이 봤을 때는 뭐 신용장고 계속해서 일단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일단 뭐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또 증시 반등이 좀 되면서 소폭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16조 한 1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뭔데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뭐 여전히 높기는 하죠. 그래서 또 신용장고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라기보다는 그냥 상대가치 평가로 보는 게 맞겠죠. 이거는 뭐 조금 이것도 하방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감 속도는 일단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코스닥은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장고가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보면은 뭐 매크로 쪽만 봤을 때는 수출액 전년 동기비만 딱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냥 YOY로만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라고 하기에는 꽤 많이 하락률이 큰 것도 사실이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좀 상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희망도 주는 데이터긴 한 거죠. 이제 ISM도 그렇고 뭐 이 정도면 꽤나 빠졌다 라고는 사실 볼 수 있는 데이터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ISM 제조업이나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이것만 딱 그냥 떼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딱 봤을 때는 중립보다는 저는 좀 하회하고 있다. 중립보다는 조금 하회에 더 가깝다. 이거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중립보다는 뭐 살짝 하회, S&P는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사실 S&P는 좀 많이 비싸 보이긴 하죠. 과거 대비해서. 닷컴버블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게 많이 켜져 있다 보니까 오류가 걸리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의 이동평균선은 내려와 있고요. 120일도 내려와 있고 50일도 일단 내려와 있어서 일단 뭐 단기, 중기, 장기는 일단 다 위험 회피가 아닌 선호다 라고 일단 지금 단기적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롱에 더 가깝겠죠. 이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게 일단 한 번 튀면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튈 때도 있긴 하지만 이때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그 정도 이슈였던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꽤나 많이 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튀는 게 과연 조정으로서 끝날까에 대해서는 전 계속 조금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이거는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하이힐드 항상 추세를 타거든요. 한 번 올라가면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뭐 사실 너무 조금밖에 안 움직인 게 아닌가. 일단 뭐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ATR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건 위험 선호. VBIX 같은 경우에도 위험 선호 내려와 있으니까 ATR도 위험 선호. 그 다음에 빅스 같은 경우에도 위험 선호. 일단 변동성 지표는 위험 선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뭐 이것도 반대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뭐 충분히 또 내려온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쪽적인 의견은 다 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는 위험 선호가 맞아 보인다. 일단 변동성 지수로는. 근데 역발상으로는 이제 오히려 하방이다. 뭐 이렇게 일단 변동성 이길 수 있겠죠. 일단 넘어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뭐 모양새인 거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금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금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은이 조금 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뭐 미국 실질 주택 가격이나 한국 실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나 둘 다 일단 고점을 찍고 뭐 내려오고 있다. 일단 둘 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PIR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데이터 업데이트에 뭐 국내 쪽 PIR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이게 과연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뭐 아직은 저는 좀 작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일단 조정을 보여지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 조정에 비해서 이게 뭐 조정이라 할 만한가? 이게 큰 사이클인 거잖아요. 지금 하락이. 일단 그래서 저는 뭐 완벽한 조정은 아직은 안 끝났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고요. 일단 뭐 수급 지수로 봤을 때는 또 그냥 이건 조정이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이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 쪽은 아까 봤고요.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질금리는 뭐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BEI 같은 경우가 바닥을 찍고 1월 9일 정도에 바닥을 찍고 좀 모든 만기 트렌치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일단 이제 그게 좀 약간 저는 위험해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금리가 너무 선반영해서 많이 내려온 게 계속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증시의 향후에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어제가 아니죠.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뭐 인구 쪽 얘기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인구 쪽이 뭐 일단 계속 감소하는 게 실업률이 지금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일단 인구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어디 동남아에 짓거나 중국에 짓거나 그러면 인건비를 싸게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데 뭐 많이 공장을 지을 수 있었지만 뭐 인도는 이제 뭐 많이 짓진 않았지만요. 근데 뭐 글로벌 인구 자체가 다 감소하고 있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사실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경제활동 인구는 마이너스까지도 내려왔다. 뭐 중국도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 이게 21년 데이터까지인데요. 22년도 지금 아마 곧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데이터로 올라오진 않아서 이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같은 데이터는 이미 뭐 거의 마이너스 1%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의 이제 희망인 인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계속 그냥 만년 유망주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뭐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뭐 디플레이션이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노인분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소비만 하잖아요. 아니면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정부가 뭐 재정적인 지출로 도운다라고 해도 그 재정 지출하려면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세금 올리기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걸로 선택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상방 요소다 라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게 뭐 디플레이션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쪽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S&P를 통화량 대비로 해서 이제 M2로 나눈 거고요. 통화량 대비기 때문에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이게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고평가 구간이다. 이 닷컴 버블 때가 너무 과하게 고평가였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으로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윌시 5000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윌시 5000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많이 불리는데 워렌 버핏이 많이 보는 지표여서 이거는 뭐 닷컴 버블 때보다도 오히려 더 고평가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S&P를 미국 주택가격지수로 나눈 것 같은 경우에는 주택 대비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고평가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데이터도 보더라도 일단 뭐 코스피도 M2 대비해서 뭐 이 정도면 엄청 고평가는 아니지만 뭐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다. 뭐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매크로 쪽 데이터들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단 OECD 데이터 업데이트 된 게 있어서 일단 뭐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OECD 데이터들 뭐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이게 뭐 달마다 나오는 데이터다 보니까 그냥 뭐 오랜만에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 좀 세 나라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한국이랑 아마 유럽,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무튼 세 나라 올라왔는데 일단 뭐 다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여전히 아직 내려오는데 근데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증시가 바닥을 쳤을 때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2000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지금 뭐 그냥 거의 끝날 수도 있겠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2008년 정도 조정 사이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빠져야 될 수도 있겠네. 이게 그래서 사실 의견이 분분한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경기 선행지수로 뭐 주가의 바닥과 뭐 고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냥 지금 경기가 이 정도 수준이다. 이제 그 정도만을 보여주는 저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100이 넘어가면 경기 화랑, 100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약간 안 좋은 상황, 뭐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나타내는 데이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로 뭐 고평가, 저평가를 논하기에는 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뭐 CPI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어느 나라든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PPI도 뭐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데 뭐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CD 이제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 뭐 고정 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갭 차이는 벌어져 있고 뭐 소매 판매도 살짝은 내려왔지만 중요한 건 산업 생산도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갭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한 고민은 걱정은 계속 해야 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미스매칭인 거죠. 왜냐면 이때 인플레이션 났던 구간이잖아요. 수요가 훨씬 더 강했던 구간입니다. 2000년, 2008년 다 공급이 더 많았을 때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뭐 물가 쪽 요인은 저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단계다. 여전히 아직까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미국 쪽도 소매 판매가 떨어지긴 했지만 당연히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공급도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줄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만 줄어들어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인데 이게 두 개 다 내려가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은 산업 생산 아무래도 더 경기 민감이니까 산업 생산이 갑자기 훅 떨어진 겁니다. 근데 수요는 그만큼은 안 떨어졌다. 갭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내 쪽은 뭐 인플레이션이 요거로 데이터는 크게는 상관이 없는 게 이 산업 생산이 어차피 다 수출을 하는 거니까 사실 우리나라 쪽 인플레는 뭐 크게는 영향은 없다. 근데 유럽 쪽 산업 생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둔하다. 지금 둔한 상황이고 근데 소매 판매도 줄어들고 근데 여기도 갭이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긴 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 경기 침체를 보였을 때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인가에 대해서가 아직은 좀 물음표인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OECD 데이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그냥 오늘은 이제 좀 뿌려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순서대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약간 좀 수정을 했는데요.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결국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이 너무 많이 풀린 게 문제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본원 통화라고 하는 이제 머니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그러니까 뭐 근원되는 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통화가 많이 풀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다 해서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20%까지는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필요한 감소량이 이 연두 색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만요. 네, 이게 주황 색깔은 뭐냐면 이 부채가 뭐 4개가 있는데 뭐 4개는 좀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거기서 이제 원래는 이 RRP라는 건 포함은 안 되는데 제가 어차피 이 RRP도 어차피 감소가 돼야 될, 그러니까 지준으로 감소가 돼야 할 양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같이 그냥 합쳐서 표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 지준은 머니베이스라고 해서 이 본원통화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데 그냥 뭐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고요. 그러니까 요건 한 8% 정도까지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거의 유사하죠. 연준 총자산 20%랑 이 머니베이스 8%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거의 감소돼야 될 양이다. 사실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지금 이 금액을 잠시만요. 이걸 살펴보면은 약 한 4조 정도 되죠. 거의 한 3.5조 정도 아직까지 총 자산이 감소돼야 될 양이 있다. 그러니까 QT를 이만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만큼 더 QT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사실 긴축이 끝났다 해서 뭐 금리 그냥 이제 인하로 돌아서는 거 아니야? 뭐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결국 이 QT까지 끝나야 사실 완벽하게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바닥까지 찍어야 진정하게 저는 좀 끝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융시장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사실 아직까지 증시 하방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이 QT라는 거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IORB, EFFR 같은 경우에도 파란 색깔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빨간 색깔 금인 이 우측 데이터인데 이 0을 밑으로 내려가야 사실 금리라는 게 결국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0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은행이 이제 돈이 진짜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금리를 지금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물음표다. 그러니까 시장은 급격하게 내린다라고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만 과연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아니다. 그리고 실업률만 봐도 이거 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뒤집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만 낮고 뭐 다른 건 다 괜찮으면 당연히 낮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도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봤을 때 완화 정책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물가는 절대 안 잡힐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뭐 PC 물가로 본다 하더라도 PC 물가가 뭐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코어 물가도 그렇고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다. 이게 내려오는 게 그냥 유가가 뭐 120까지 갔던 거 지금 한 80까지 빠졌죠. 이제 그 부분 뭐 저번에 이제 70 몇 까지 빠졌으니까 그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큰 거지. 지금 중요한 건 코어 물가, 에너지랑 뭐 그런 원자재를 제외한 물가는 여전히 더디게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거기에 또 기저는 또 중요한 거는 구리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사실 뭐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물가를 좀 내려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와 다 잡았다 이제 금리 인하다 뭐 이제 파티다라고 하기에는 전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전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달러 인덱스라는 게 주요 메인 나라들에 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더 강하냐의 의미일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BOJ나 ECB나 둘 다 이제 자산이 결국은 줄고 있다는 말이죠. 이 BOJ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계속 긴축을 할 거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긴축을 많이 안 했던 나라잖아요. ECB나 이제 BOJ나 이제 거기가 긴축을 하니까 당연히 달러는 그만큼 약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저는. 그럼 이제 사실 달러랑 WTI 유가는 사실 반대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내려오면 사실 유가는 올라가리라.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또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어들긴 해요. 이게 지금 QT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 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 사실이다. 일단 그것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계속해서 예대율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아직까지 좀 살짝 과거보단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이 예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중기적인 추세로. 이게 가장 좀 증시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대율 자체가 2000년, 2008년 다 100%까지 됐었다가 코로나 터졌을 때 돈 많이 풀었을 때 예대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58%, 59%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결국 돈의 승수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던 돈들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기보다 좀 생소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SLR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보완적 아마 레버리지 비율 이걸 거예요. 이게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 이제 SLR인데 그냥 산식이 복잡한 게 있지만 그냥 잠시만요. 꺼져버렸구나. 그냥 이게 그냥 기본 자본 그냥 간단하게 자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총 익스포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거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예금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준이나 그런 예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금이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높겠죠? 근데 이게 5%가 넘어야 되거든요. 5%가. 근데 예금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해줬어도 이 SLR이 그러니까 지금 예대율이 높아지기도 있기도 하고 지금 많은 은행들이 이제 5%에 많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업은행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5%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진 더 갈 수 있기는 한데 5% 근처니까 이 예대율 자체가 자본을 축적을 많이 안 하는 이상 근데 미국은 계속 그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긴 하니까 이게 자본이 결국 깎이면 SLR이 계속 5% 근처에 하면은 이 대출이 꺾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더 못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물가가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요소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풀어줄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SLR 제가 공식을 지워버렸네요. 아까 밑에 보면 분모가 총자산이었잖아요. 총 익스포저인데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잠깐 풀어주긴 했었는데 국채랑 그런 지주는 빼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게 좀 QT가 또 제대로 되려면 또 저걸로 또 빼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좀 관건이긴 합니까? 저도 이제 저게 어떻게 될지가 좀 의문이어서 계속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저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국채 시장에 영향도 있고 크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일단 그건 좀 구체적으로 되면은 좀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연중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감소는 못했어요. 195억 달러 정도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이게 좀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점점 계속 감소는 되겠죠. 지금 돈을 쓰기만 해야 될 테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지주는 오히려 증가가 됐다. 한 661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준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증시가 버틸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일단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증시 안에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이 지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금융시장 유동성이랑 뭐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란 색깔 데이터를 조금 더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에 설명드린다 하고 이게 제가 좀 엑셀이 오류가 낸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총 자산의 약 20% 정도가 적정한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조 달러가 한 1% 정도, 이제 그 총 자산을 이제 1조 달러가 약 한 1% 정도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나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었던 그 버냉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냥 뭐 설명을 했던 건데,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고려해서 총 자산 대비 2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1조 달러당 1%씩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적 완화를 하기 전에는 똑같았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초록색밖에 안 보이, 파란색깔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늘색, 빨간색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나서 이때부터 달라지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는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과잉으로 했다. 양적 완화를 과잉적으로 했다. 아까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됐다. 그래서 이때는 기준금리가 사실 제로였지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랑 똑같은 효과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긴축하다 보니까 QT가 진행이 되면서 기준금리랑 거의 똑같은 때까지 왔고, 기준금리보다 더 오버해서 이제 좀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또 기준금리를 인하되게 되는 사이클이 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데이터가 보이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어마어마하게 푸니까 금리가 뭐 마이너스 거의 4%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지준금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가 사실상 0.8%밖에 안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한번 제가 이건 뭐 찾아오진 않았는데 미국 정기 예금이나 은행 예금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 아직까지 0%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은행 시스템에 이 기준금리 높은 게 영향을 많이 못 주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을 많이 흡수가 돼서 QT가 되고 막 하면서 이게 막 시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당겨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높였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지금 안 잡힐 가능성이 꽤나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그게 저는 좀 결국에 하방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QT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근데 이제 그 동안 이제 그 증시는 좀 박살이 날 가능성이 저는 길게 봤을 땐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통화 유통 속도랑 이제 통화 승수도 그냥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승수는 이제 M2를 MB 이제 머니 베이스로 나눈 거고요. 뭐 통화 승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높았다가 양적 완화 때문에 많이 내려왔었고, 또 다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때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 때 돈 풀면서 내려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에서 금리를 좀 높여놨기 때문에 살짝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유통속도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고 있는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은 제가 구한 거고요. 파란 색깔은 그냥 연준 홈페이지에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적시성을 위해서 값의 차이가 조금 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분기 데이터로 구한 거고요. 이 공시는 저는 그냥 연간 데이터로 연환산 시켜서 구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값의 차이가 살짝은 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시 유통 속도가 높아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사후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여전히까 사실 유통 속도가 낮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유통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낮아서 그런 겁니다. 결국에 이게 조정 기준금리가 낮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이나 뭐 중국 쪽도 그냥 제가 이걸 바꿔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M1 나누기 M2였는데 그냥 승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냥 M2 나누기 M1으로, 어차피 뭐 방향만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고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승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결국 돈이 풀리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풀리는 게 끝나면 이제 뻥 하고 터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풀리고 있는 단계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그냥 나고 있는 단계다 라고 데이터상으로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여전히 돈이 아직까지는 풀리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는 좀 많이 풀리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까 뻥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승수가 높아지면 결국 뻥 하잖아요. 뻥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도 이때 뻥 했죠. 증시 뻥 떨어졌듯이 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증시에 좀 금리가 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밸류에이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리가 저는 좀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그러니까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차트들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뭐 장기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뭐 단기 쪽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랜만에 이제 여긴 추세선을 넘기는 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오파 치고 나서 뭐 A, B, C고, 이게 저는 C고, 그러니까 C에 1, 2 이거였는데 그냥 이게 뭐 두 개 다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C에 1이고 C에 2고, 일단 C에 3에 1, C에 3에 2, C에 3에 3이 뭐 안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아직 여기를 넘지는 않았잖아요. 여기를 넘어가면 그게 안 되는데 뭐 그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A, B, C로 이게 B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국내는 또 밸류에이션이 뭐 미국보다는 뭐 싸긴 싸기 때문에 그냥 조정 끝,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상승 시작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은 사실 파동이 뭐 내려가는 모습이 뭐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뭐 다 가능은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다 가능은 하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갭이 나왔죠. 근데 도지 갭이 또 나와서, 도지인데 갭이 나와서, 그러니까 갭인데 도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나오면 하방인 거고,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 갭이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가 중요하겠죠. 다시 이제 하방으로 내려오려고 하면은 여기가 도지가 이제 이 지역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저는 좀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뭐 특히 이제 뭐 먼저 이제 3전 차트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국내는 전 B라고도 보이는 게, B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지수라 정확하게는 안 맞지만 이 채널로 보면은 거의 딱 맞거든요. 이게 지금 지수여서 그렇지 그냥 일반으로 보면 이게 그냥 A, B, C로 해서 여기까지고, 이게 A, B, C로 해도 딱 잘 읽히거든요. 그냥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지수된 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로그 스케일이 먹혀 있어서 이게 지수로 된 거를 풀고 보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보면 그냥 A, B, C로 간 다음에 이게 살짝 또 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A, B, C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 B, C 조정이 다 끝날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다 가능해 보이긴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국내 쪽은 뭐 사실 그냥 결론적으로 애매하긴 하다. 사실 애매하다. 저는 애매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결론이고요.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싸진 않아서,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를 하고 싶을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쌍 개별적인 종목들 플레이를 하는 게 더 맞지, 그냥 지수가, 코스피가 뭐 매력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그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보단 싼 거지 뭐 엄청 싸다라고 말하기엔 솔직히 저는 뭐 동의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주식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국내 쪽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채권 금리가 뭐 여전히 아직까지 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비해서는 빠지긴 했어도 과거 세상에 비해서는 많이 높기 때문에 뭐 굳이 메리트가 있냐? 약간 이 정도 느낌인 거죠. 뭐 코스닥도 뭐
차트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2008년도 조정 이후로부터 새로운 파동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 고점 친 건 명확한데 이게 A, B, C 조정이 끝이 났느냐 아니면 A, B, C 조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단계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기준선에서 걸렸죠. 그래서 여기가 A, B, C냐 아니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이게 52동 평균선 좀 걸려 있기도 하고 결국 애매한 부분은 여기도 있다 사실. 그리고 여기는 또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여긴 또 상방으로 읽을 수 있는 거는 어찌됐던 간에 또 추세선 상으로 여기 또 살짝 또 넘긴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이때처럼 살짝 넘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크게 또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결국 뭐 새로운 상승이거나 이게 그냥 A, B, C로 B거나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저는 이제 A, B, C,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게 큰 A, B, C의 1, C의 2, C의 3의 1, 3의 2가 저는 아직까지도 뭐 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봅니다 솔직히.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크게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이게 모양새상 그냥 이게 4파랑 1파 겹친다는 게 생각보다 잘 깨지거든요. 이게 절대 법칙이. 그래서 그냥 이게 1, 2, 3, 4, 5로 해서 큰 A고 이게 A, B, C여서 이 B여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도 뭐 특별히 또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먼저 깨느냐 여기를 먼저 깨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를 먼저 깼냐 여기를 먼저 깼냐. 사실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근데 일단 뭐 괴선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마하게 모인 상황에서 위로 결국 뚫고 올라간 건 맞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만 봤을 때는 상방이다. 그러니까 다 지금 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지금은 요인이 후행스팬도 돌파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냥 사실 괴선만 딱 명확하게 봤을 때는 상방이 저는 맞아 보인다. 그러니까 괴선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있던 괴선들이 일단 벌어졌고 여기는 일단 200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선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오늘은 또 빠지고 있긴 하잖아요. 200 이동평균선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A, B, C로 해서 이게 B라면 이게 지금 C 이게 C잖아요. 결국 B의 C잖아요. 이게 아마 1, 2, 3, 4, 5로 갈 텐데 이게 또 1, 2, 3, 4, 5로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빠지느냐 여기 밑을 빠지냐 안 빠지냐가 그러니까 여기 밑을 하회하냐 안 하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200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ABC까지는 다 또 이제 좀 확실한데 그 다음이 되게 애매한 거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까지 그냥 A, B, C까지는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A고 저는 이렇게 B고 그러니까 B고 C로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를 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 바로 C일 가능성은 없고 이게 그냥 복합 조정으로 A, B, C로 그냥 올라가는 파동 B 정도지 않을까? 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승이거나 뭐 둘 중 하나다. 비트코인은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얘가 B거나 아니 그냥 C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뭐 코인은 사실 일단 밸류 자체가 계산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VBIX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선은 다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심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빅스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다 하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 또 여긴 또 넘어버렸죠. 그래서 뭐 여기로만 봤을 때는 이게 또 C의 1 그러니까 C의 1, 2, 3의 1, 3의 2, 3의 3은 또 안 되고 이걸로 봤을 때 여기도 그냥 B로 보거나 새로운 상승으로 보거나 뭐 사실 필라델피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 방향은 내려오지만 또 증시는 올라가면서 일단 여기 괴선들이 모여있는 여기까지는 잘 반등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지부진했던 조정이 그냥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결국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은 이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이게 큰 L파인 거잖아요. 큰 L파 위에 그냥 2파 조정 끝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밸류 부담이 거의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조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결국 그냥 2020년도 한 10월 주가 뭐 이 정도밖에까지 지금 조정이 안 된 건데 아까 PBR을 봐도 그렇고요. S&P 기준으로 이렇게까지밖에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증시가 다시 3파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랠리를 보여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럴 만한 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가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봅니다. 그냥 이게 조정이 결국 한 여기까지 빠지고 시간도 조금 흐르면서 결국 에너지가 좀 축적된 다음에 저는 조정을 좀 받고 그리고 결국 항상 역사적으로 조정은 200 이동평균선을 웬만하면 깨거든요. 항상 이 닷컴 때도 그렇고 2008년 때도 그렇고 결국 200 이동평균선을 살짝 저는 깨고 내려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일단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그다음 약간 니케이 얘기하다 이제 그 생각이 났던 거고요. 뭐 유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등을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시 385에서 여기 잠깐 조정 보였다가 이게 그냥 쭉쭉쭉쭉 갈 만한 지금 모멘텀이 있는가?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유로존 물가가 10%를 찍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로존 물가가 결국 여전히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10%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로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을까? 이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의문이긴 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B의 C 조정, 그래서 1, 2, 3, 4, 5 조정 끝나고 그냥 결국은 한 방 더 있더라도 적어도 전 하방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조정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는 뭐 솔직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내려온 게 좀 크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뭐 중국 쪽은 저는 일단 뭐 지금 유동성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 뭐 굳이 사실 뭐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 있나?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뭐 반등이 크긴 했지만요. 뭐 저는 뭐 안전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중국 쪽은 일단 뭐 계속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일단 RSI도 과열이고 아까 항생도 그렇고 뭐 굳이 뭐 지금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달러 인덱스는 일단 계속 내려가고 있고 뭐 저는 뭐 좀 빠질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달러 원도 일단 계속 하방 추세는 하방 추세다. 근데 뭐 사실 꽤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달러 원은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WTI 같은 경우 여기 구름대에서 좀 막혔는데 여기를 사실 결국은 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점을 보이고 있죠. 금리가 좀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금리가 빠질 수 있을까? 뭐 저는 사실 그게 아직은 좀 물음표여서 저는 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을 찍고 저는 국채 금리는 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채 금리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오히려 이제 침체 공포가 저는 생각보다 더 오히려 이제 그 리스크 시장, 그러니까 위험 자산 쪽에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금리는 빠지는데 이제 그런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큐스홀딩스는 뭐 오늘도 크게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계속 누군가가 사니까 올라가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A, B, C까지 나왔는데 이게 그럼 새로운 상승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B냐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를 확실히 넘어버리면 뭐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 B든 뭐 새로운 상승이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를 전고점을 뚫느냐 아니면 결국 여기를 하회하느냐 일 텐데 뭐 아직까지 차트로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네, 차트로는 그냥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고요. 근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충분히 싼 상황인데
일단 저는 뭐 아직까지는 증시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봐서 뭐 빠지면 주주 환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일단 주주 환원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또 상승은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위에서 뭐 자사주 소각 결국은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서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모멘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어차피 배당은 이미 자사주 소각한 것처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든요. 없는 사람 주식처럼 하긴 해서. 그래서 이게 뭐 꼭 자동으로 소각이 되나 안 되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저는 소각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가? 그러니까 증시는 사실 소각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게 뭐꼭 소각이 막 물론 이제 키스콘 워낙 규모가 커서 뭐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고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에는 저는 크게는 영향은 안 준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대주주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괴선 몰리는 부분에서 일단 넘어오긴 했습니다. 구름대를 다시 넘어오긴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하회를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여기는 뭐 전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인 거죠. 근데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계속 좀 금리를 감안하니까 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다. 근데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좋은 종목이지만 막 그렇게 엄청 막 사고 싶다 이 정도는 저는 사실 증시 레벨은 금리 때문에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금융지주 좀 많이 못 올라갔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금융지주는 좀 자기 자본 비율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그러니까 은행 자본 비율 중에서 근데 지금 뭐 올라갔던 모멘텀 자체가 증시,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리금융지주가 안 오른 건 또 아니긴 하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뭐 다 호전이 됐다. 일단 뭐 추세가 나쁘진 않다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도 결국 금리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이 뭐 계속해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보였었는데 여기도 결국 이 갭을 메우느냐 안 메우느냐가 저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상승의 또 끝물 그러니까 RSI로 봤을 땐 슬슬 좀 끝물이긴 하잖아요. 이게 끝물에 또 갭을 보여줘가지고 사실 여기서 초장에 딱 갭뿅 하면서 나타나면 좀 따라가기도 편하고 좋았을 텐데 뭐 오히려 저는 이쪽 갭에 조금 더 느낌이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잘 내려가다가 상승 주던 이때랑 저는 좀 느낌이 오히려 비슷한 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뭐 그냥 차트상으로는 드는데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괴선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그거는 사실이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냥 밸류에이션은 그냥 뭐 적당하다. 뭐 비싸지는 않아요, 사실. 비싸지는 않은 밸류에이션이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아까 우리금융지주는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대상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감안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 메리트가 커 보이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뭐 또 엄청 나쁘지도 않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앞단에 지금 있는 거기도 하고요. 둘 다.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싸지긴 했는데 금리를 감안 안 했을 때는 근데 금리를 또 감안하니까 이게 싼가에 대해서가 물음표인 거죠. 저는 비싸다 오히려 사실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을 많이 하긴 했지만 RSI도 좀 과열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싼가에 대해서는 좀 밸류에이션에 좀 의문이 있다. 일단 여기는 뭐 좀 이 이익 변동성이 큰 것 때문에 항상 조금 더 이렇게 계산이 좀 싼 것처럼 나오긴 하고요. 근데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일단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싸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적어도 얘는 또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되겠죠. 그나마 이제 후행 스팬은 좀 호전이 됐다. 뭐 전보다는 나은 모양새긴 하고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일단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싼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계속 물음표기는 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후행 스팬은 좀 넘은 게 조금 좋은 모양새가 됐다. 전에 비해서는. 근데 일단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사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일단 이게 상승 추세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냥 쐐기 모양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일단 뭐 괴선 다 호전되긴 했으니까 또 추세로만 봤으면 또 나쁠 건 없다. 추세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크지는 않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생각은 듭니다. 효성화 같은 경우에 구름대를 일단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지만 전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은 뭐 밸류에이션은 뭐 매우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다만 또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또 좋은가? 뭐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고요. 비싸 보이긴 하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또 괴선이 많은 곳에 좀 뭉쳐 있고 구름대 아직 미치기는 하고요. 구름대 일단 좀 넘어야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근데 일단 여기는 또 저평가는 많이 되어 있긴 합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구름대를 좀 넘어야 추세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여기도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좋고요. 사실 KT는 좋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이게 림 모델로 했을 때 뭐 사실 장치 잔업이 안 좋은 거를 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이제 사실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감안하면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가? 인데 상대적으로 여기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DLENC 같은 경우 일단 구름대에 좀 막혀 있다. 이걸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점점 뭐 저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여기도 저평가되어 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확실히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200일도 그렇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이때 반등 이후로 지금은 조금 약간 횡보 구간이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지금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네이버 보더라도 뭐 네이버도 뭐 카카오랑 거의 비슷한 모양새, 뭐 그냥 다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확연한 뭐 지금 상승 파동이다라고 하기에는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이게 뭐 거래량도 지금 좀 미지근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여기는 밸류에이션도 네이버는 조금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뭐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면은 뭐 셀트리온 일단 추세도 좋지 않고 일단 뭐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굳이이다라고 밸류에이션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좋지 않죠. 뭐 굳이 하방인 거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다. 뭐 사실 전보다 싸졌을 뿐이지 여전히 저는 비싼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좋기는 좋은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약간은 아직까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좀 지우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근데 뭐 그냥 상승 파동일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이게 100%는 지금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ABC 다음에 BC일지 ABC 조정 끝나고 바로 상승일지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보여지고, 다만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고요. NC도. 근데 뭐 신작이 잘 되면 당연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그냥 시장 컨센 기준으로 실적 컨센 기준으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NC도 뭐 그냥 금리 감안하면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좋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는 뭐 추세가 나쁘진 않죠. 여기도 다 올라와 있다. 그래서 사실 추세가 나쁘지는 않은 단계, 좋은 단계다라고 평가는 되고요.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이 정도면 좋은 밸류에이션이다. 절대가치 평가로 생각이 들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뭐 금리를 감안해도 이 정도면 뭐 나쁜 단계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200 이동평균선 그래도 넘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추세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B냐 아니냐가 뭐 계속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기대 수익률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또 금리를 조정하니까 뭐 그렇게 싼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지금 뭐 벌써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근데 여기는 뭐 그래도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긴 하다. 이거는 그렇죠. 보면은 엄청 비싼 건 아니다. 지금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여기도 지금 막 쿠팡이랑 싸우고 이제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로 아닌 정성적인 데이터로 유통업계랑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 고객에 더 접점이 있는 게 유통이긴 하니까 뭐 저는 사실 유통업을 이런 납품하는 쪽에서 이기기는 저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봐서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B2B에 가깝긴 하잖아요. 고객한테 팔리긴 하지만 이제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하청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품을 유통 단계를 거쳐서 팔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뭐 제일제당이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회사고 식품업계에서 뭐 원톱인 회사지만 어찌 됐던 간에 유통업계가 저는 더 큰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유통업계가 뭐 더 좋은 산업이다라고 말하기보단 조금 더 이제 협상권이 더 큰 거죠. 이제 그 파이브포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협상력이 조금 더 전 유통이 더 있는 게 아닌가. 길게 봤을 때는 더더욱이 이제 그렇게 되리라. 지금이야 이제 유통이 좀 춘추 전국 시대에서 지금 약간 이제 삼국지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지금 메인 투 대장이 이제 뭐 쿠팡, 뭐 네이버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신세계 뭐 등등등등등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꽤나 이제 많이 좀 압축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협상력이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뭐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확실하게 추세를 벗어나진 못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일단 뭐 절대가치로도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싸다라고 말할 뭐 밸류에이션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올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좀 PF건들이 지금은 조용하니까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금융 지주도 일단 뭐 어제까지는 뭐 그냥 다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오래돼서 다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여서 올라가고 있지만 진짜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건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단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뭐 충분히 싸진 것도 뭐 사실이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저는 충분히 사실 증권주들은 싸진 건 사실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뭐 기대 수익률 많이 이제 내려왔어도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많이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싼 단계다라고는 뭐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실 은행 쪽이랑 뭐 증권 쪽이랑 뭐 포스코처럼 이런 가치주들은 계속 뭐 사실 저는 괜찮다. 근데 이제 지수 자체는 조금 애매해 보인다.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애플 차트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이 결국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이게 그러니까 A, B, C, A, B 그 다음에 이게 C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C의 1이고 C의 2고 C의 3의 1, C의 3의 2라고 봐야지만 사실 이게 좀 깔끔해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이 예로 봤을 때 아까처럼 그냥 A, B, C라고 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긴 하거든요. 물론 뭐 개별 종목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 대형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동을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이렇게 지저분할 가능성은 좀 적기는 한데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냥 C의 3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긴 하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그냥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A, B, C로 A고 B고 그냥 이게 C 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C의 1이고 C의 2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둘 다 되기는 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 이걸 뚫어봐야 아는 상황이다 라고 조금 약간 후행 쪽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그러니까 뭐 조정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뭐 밸류로 봐도 그렇고 여전히 아직까지 사실 비싸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사실 최대로 빠지면 전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테슬라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빠져야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뭐 이건 가봐야 되긴 하겠죠. 사실 가봐야 뭐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비싼 밸류에이션이라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A, B, C, A 그냥 B 반등하고 C의 1, 뭐 C의 2 반등하고 결국에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그것도 좀 여기를 넘냐 뭐 여기를 넘냐 뭐 둘 중 하나를 어디를 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 그다음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여기 52동 평균선과 구름대를 좀 넘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전보단 또 나아진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연준 총자산이나 뭐 그런 데이터들도 여전히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 상방을 가리키는 게 있다면 일단 이평선 괴선을 돌파해버린 거, 그 다음 하향 추세선을 돌파해버린 거, 이제 그런 건 좀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그 하방을 또 가리키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애플이나 이런 메인 주요 주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메인 주식들은 생각보다 낙폭이 너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처럼 이런 워낙 고평가됐던 애들은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냥 다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결국은 지수 전체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뭐 테슬라가 뭐 얼마가 빠졌든 뭐 아마존이 뭐 이렇게 많이 빠졌든 뭐 넷플릭스가 얼마나 많이 빠졌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지수 전체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까지는 고평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를 따라갈 거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따라갈 거고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직까지는 저는 좀 고평가지 않을까. 이 3파를 끌고 가기에는. 그렇다면 돈을 더 뿌려야 되는데 또 돈을 뿌리기에는 연준 총자산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은 또 못 뿌릴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결국 이게 그냥 비어서 조정을 받고 랠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하방으로 뚫리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뚫리거나 밑으로가 저는 더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은 파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률상으로 뭐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